출발 새아침. (7,2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55세의 미국 갑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스탠포드에 다니던 18살 때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7,2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후원하는 등 유명 인사들하고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면서 너그러운 인물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돈과 인맥, 헐리우드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모두 갖추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던 그 정신질환과 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약물 문제를 일으켰으며 마지막에는 투자 실패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상속 싸움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후계자 싸움을 보더라도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거나 평온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돈과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는 노력에 나서달라 이렇게 북한을 향해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 호소 사실은 성남의 서울공항 경납고에서 거행이 됐는데 정말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공항 경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내놓은 이 남북 평화와 관련된 종전을 향한 메시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2018년에 비해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자라는 당부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국내 총생산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잘 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드는 게 바로 6.25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가 또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네. 참전 용사와 이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추모도 사실은 사람들이 눈을 좀 적시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6.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휴전 상태고 전쟁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전사자까지 가족품으로 모두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서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을 거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와 관련해서는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의 국군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이건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6분의 유해도
오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그 자료화면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 22개국에서 보내주었던 그 용사분들의 희생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었는데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관련국의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단일 연합군으로는 가장 많은 그 국가가 참전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총 22개국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는데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사이먼 스마스 주한 영국 대사의 대독을 통해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고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몽클라 장군은 세계 1, 2차 대전을 참전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하지만 한국에게는 아직 분단은 쓰디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의 추구함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 6.25 전쟁을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앞으로 제2의 6.25 전쟁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한 정상급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남기진 않았는데요. 다만 북한 외무성이 70주년을 맞아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남겼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조선 전쟁, 여기서 말하는 조선 전쟁은 6.25 전쟁을 뜻하는데요. 우리 인민에게 뼈아픈 상처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면서 조선 전쟁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을 까발키기 위해서 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봤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 보유로 떠밀었다라고 책임을 좀 전가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어쨌든 6.25 전쟁 비극인데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1대 원 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사실 오늘 상당히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네, 바로 오늘 26일입니다. 오후께 이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자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5일 바로 어제였죠. 상임위원장 면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로 복귀를 하면서 일단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가져간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포기하겠다는 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지금 기존의 18개 상임위원장 그대로 다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점심쯤 과연 민주당이 이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를 했고요. 또 채널A는 검언 유착 의혹을 일으킨 해당 기자를 해고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었다가 다시 이제 법무부 휘하에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의 감찰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오늘부터는 이제 검사를 지휘하는 업무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는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이고 사회적 주목도도 높은 사건이라서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규정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에 나섰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A 이모 기자는 채널A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나는 사이다보다 콜라가 좋아 이러시는 분들은 여의도 콜라 시간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요즘 주말로 이어지는 금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여야 이 국회의원님들께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이 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김태년 대표하고 막걸리 해동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셔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오늘 이루어질까요, 정계가? 글쎄요, 오늘 일단 우리 당도 그렇고 아마 미래통합당도 같이 한 1시 반 정도에 의원총회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도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동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아직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현재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데서 결국 세 갈래 길만 남은 것 같아요. 11대 7로 나눠 네.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없는 우리 당의 안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이 포함된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18대 0으로 그냥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하거나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지는 오늘 하여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에 7석을 주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택지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 당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통합당의 입장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대 7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갈 수 있는 반은 대략 그 세 가지 안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하나만 가져가고 17대 1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홍 의원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듣기로는 조 의원님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막걸리 회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되어서 가져와서 의총 비슷하게 이제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면서 주 대표가 제안이라기보다는 여쭤본 게 11대 7로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은 위원장 자리를 가졌으니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이게 다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번 이제 사퇴하기 전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퇴하기 전에 한 가지 안으로서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네. 초선 의원뿐만 아니고 거의 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의원님도 포함해서요? 예, 저는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반대 입장이었고 네. 한두 분 정도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 전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폐기된 안이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는 법사위 빠진 7개 상임위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입장이고 법사위 포함된 7개 상임위를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여당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기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원내대표가 돌아오고 나서도 만장일치로 다시 재신임한 거 말고는 네. 이 세 가지 안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도 의총도 기본소득이라든가 그 볼턴 회고록 문제 또 선거 부정 문제 이런 정책에 관한 토론만 거의 있었고 네. 마지막에 거의 아마 유일하게 저 혼자 그 개원 협상에 관한 원구성에 관한 이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절충안으로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진 원내대표를 만나게 되면 네. 이거를 한번 요구해 보시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든 예결이든 법사위든 본회의든 이 각종 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를 동의하도록 요구를 해보시라. 그러면 현재 하는 대로 그냥 괜찮다? 그때 그게 일단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한다라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 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렇죠. 처리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원내 수석할 때도 예약은 그런 합의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는 그 박병석 의장님도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중재를 해보셨으면. 오늘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는 제 생각, 개인 생각이지만 그 법사위가 빠진 7개 상임위를 받든 아니면 다 주든 우리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혹시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조혜진 의원님께서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제가 그거라면은 처음부터 법사위를 가져가지도 않았겠지만은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를 가져갔지만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딱 타결하고 이제 국회 정상화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당이 계속 7개 상임위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 그 부담이 돼도 18개 상임위를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18개 다 가져오는 게 좋습니까? 11대 7로 그냥 나눠 가지는 게 좋습니까? 법사위는 우리가 가진다고 치고. 법사위를 가져온다면야 11대 7로 하는 게 그게 더 좋습니까?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 제일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차피 국민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18대형도 불가피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려간다는 거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떤 그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하던데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이제 제안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합의 처리하는 걸 한다. 이런 안이 온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물론 기존에 그런 합의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19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 사실 안 지킨 경우도 많았고요. 서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한 합의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합의라는 게 합의와 협의가 국회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 합의도 있고 협의도 있고 합의라는 거는 정말 교수단체 합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협의라는 거는 서로 논의하지만 안 되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가 기본적으로 회의라는 것은 그 다수결로 처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가. 네. 특히 법안소위 상임위에서도 법안소위나 또는 법사위 등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상 만장일치제예요. 관행이.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반대해도
어떠한 법안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 비효율성 또는 뭐 발목 잡기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게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냥 주자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의견 내시는 분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소수 그런 의견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냥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게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 법사위 개혁. 예.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구심사책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법안 심사를 재심사를 하는 거나 또는 법안 심사 차원에서 장관들 불러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다 바꿔내고 법사위는 그냥 사법위원회를 해서 검찰, 법원, 감사원 등만 대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별도의 이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무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자구 체계만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돌아오시면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그리고 지난 3년간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주 의원님 이 국정조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워낙 의혹이 많은데 이제 법여권에서 계속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하고 나오고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요. 또 본인이 이제 현역 원내 진입을 해서 현역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수사 협조가 제대로 될까 본인은 협조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증거 제시라든지 해명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검찰 수사만 보고 있기는 어렵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 볼턴 회고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또 그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또 의혹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또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하고 볼턴하고 사이에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보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어제 저희 의총에서는 또 한명숙 총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여권에서 검찰 수사 잘못됐다, 법원 판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법원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진짜로 검찰 수사 잘못됐냐, 법원 판결 잘못됐냐, 국회 차원에서 한번 진상규명해보자. 그런 이제 의견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은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도 세 가지 한명수 전 총리 사건하고 윤미향 의원 사건하고 그다음에 대북 외교 이 국정조사 세 가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강력히 생각하시는 건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이 내용을 떠나서 이 주호영 대표의 방식이 과거 나경원 대표 방식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똑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국회를 파행했다가 돌아올 때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특히 뭔가 희망을 주면서 그러니까 국정조사 얘기를 그때 나경원 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 데자뷰가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제를 갖고 와서 또 이제 이 국정조사 안 받았다고 또 국회가 파행될까 좀 걱정인데요. 과거 나경원 대표 때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그럼 파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당이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관련된 정의역 기억연대 관련된 거를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지금 국정조사 더 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뻔히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불러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답을 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자료도 검찰이 다 가져갔어요. 제출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할 문제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이 대북외교 볼턴 회고록을 갖고 우리나라 정부를 국정조사한다는 게 좀 황당하고.
국정조사에 만약 이 관련된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볼턴과 트럼프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고 네. 이 사람들을 증인 채택 못할 텐데 네. 그러면 관련 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볼턴 회고록의 진위 공방을 이게 맞냐 틀리냐 볼턴이 빠진 그 청문회가 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네.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청문회도 특정하게 문제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을 갖고 청문회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를 그 대북 외교 3년 관련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훈 원장, 그다음에 정의원 실장, 또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사에 대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외국 분들이 사실 우리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조금 그럴듯하네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서 가봐야지 된다. 미국 관계자들도 또 자기들도 공방에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국내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포함해서 그 깊숙이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윤건영 이제 현역 의원이 되셨는데 네. 전 국정상황실장은 내가 내용을 아는 게 많지만은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워낙 그 볼턴 회고록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나는 말 안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말 안 하면 그게 이제 볼턴의 주장이 사실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아는 진실을 그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으로서도 의미도 있다고 보죠.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1분 순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시고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하시면서 점점 추종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순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죠.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얘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접 감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 반응 없는 것도 뭐라고 봐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 의원님. 네. 사실 우선 사건 자체가 이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검언유착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그 검찰 고위직 인사와 기자가 서로 이 어떤 기획을 해서 이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의혹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미 실명이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제 지금 이제 대법 고검 이 연구위원으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발령이 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감찰을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청한 사람이 해당 기자거든요. 채널A에. 그렇죠. 네, 해당 기자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예를 들면 다른 검찰 자문기구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 이거 부당하니까 수사자문단 구성을 요청을 하면 검찰이 다 받아줄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윤 총장께서 이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늘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옛날 검사 시절에 상부의 어떤 개입이나 네. 소위 얘기하는 윗선 개입에 의해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은 특히나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채널A 기자가 수사 자문단을 요구한 부분이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검언유착에서 등장한 제보자 X라고 하는 그분이 검찰 수사를 지금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달라고 또 본인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얘기의 초점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과연 검찰과 이 법무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추미애 장관님은 제가 18대 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님으로 모신 인연이 있는데 네. 이 독특한 이 군의 또는 군의주의 또는 이 군의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다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면서 법여권으로부터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라 또는 네. 윤석열을 이렇게 누르든지 쫓아내든지 해라는 압박을 받으셨고 지금 며칠 전까지도 지금 법사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찰하고 같이 노는 거냐 이런 취지로 네, 검찰에 승치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모욕적이다 말되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욕적이라고 반발을 하셨지만은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또 그걸 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네. 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법무장관 되시자마자 윤 총장 주변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학살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 뒤부터 항명 논란이니 이런 거 해서 기사를 보니까 법무장관이 이런 검찰총장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봤다고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하여튼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비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에 한번 인사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좌천 인사를 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사실은 무보직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보내놨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보복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검찰 윤석열 총장이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요구한 게 지시한 게 그게 결과적으로 이동재 기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빠졌거든요. 네. 수사지휘에서 빠지고 구본선 대검 차장한테 시켜서 대검의 5개 부장들하고 협의해서 당신들이 수사지휘해라 라고 해서 맡겼는데 여기서 결론을 구속영장 서울지검에서 수사팀에서 올라온 구속영장 청구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간보니까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기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론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으면은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영장을 면하는 건데 괜히 그걸 요구했다가 오히려 이게 혹일 붙을 수도 있는 거기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검사장도 이게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징계라도 해야 되겠다. 수사. 처벌이 안 되면 징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감찰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는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으니까 법무부가 나선 거다. 그런 해석이 될 부분이 있죠.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무슨 여당 의원들한테 무슨 압박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당시에 굉장히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죠. 사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어려운 자리여서 당대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당대표하고 장관 가는 게
잘안 이렇게 맞다고 하죠.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이고 정치를 가진 그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그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가신 거였고요. 결국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권 분립할 때 검찰을 상권 분립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소속이죠. 우리가 상권 분립할 때는 행정부와 국회, 의회와 법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상징이 각급 그 어떤 직검이나 또는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법원을 가보면 법원 옆에 나란하게 검찰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것 자체가 사실 그 외국에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은 그 행정부의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법원과 대등한 뭐 이런 기관으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의 업무의 특성상 그 업무의 그 독자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다만 그 지휘가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례적으로 그 수사팀과 그다음에 그 검찰 지휘부가 이견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그 해서 도입하는 것이 수사자문단인데 그 피의 대상자인 그 기자가 그거를 소집을 하니까 그걸 검찰총장이 받았고 자문단의 그 구성을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검찰 자문단의 구성을 통해서 현재 수사팀을 압박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서 법기투자처럼 수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걸 꼬아놓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를 말한 것도 하나가 있었고 내가 한 말을 장관의 말을 총장이 반을 잘라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그 밑에 있는 하급 기관에게 좀 질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장관님의 독특한 그런 캐릭터가 작용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 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도 다른 법무부 장관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법무부는 법무 행정기관이고. 검찰은 사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은 맞지만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중립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청으로 이제 독립돼 있고,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검찰총장도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은 사법 기능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우리 헌정사상 딱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 장관님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사에 관련된 지위를 계속 내리고 계시고 그게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절하면 또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절하면 또 항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장관님 본인이 그 국회 나와가지고 명을 어겼다고 해서 굉장히 왕조시대 뭐 말씀 같은 그런 의위를 구사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근데 어제 또 외부 강의 나가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이 해도 된다 이랬다는 거죠.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선 검사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제 화가 났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시고 정치적으로 발언하셔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압축해서 표현해서 그러는데 화구나 의원 얘기가 나온 건 아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그러니까 사실 황운하 그 의원이 전에 그 경찰에 근무할 때 계속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무슨 뭐 검찰총장을 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선회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모양새로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좀 잘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건건히 수사 개입 어떤 사건에 수사에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은 있습니다. 이 권력기관이잖아요. 검찰, 경찰, 군대 그리고 국정원 뭐 이런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그 검찰도 역시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건건히 사건을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걸 그 문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은 인사 또는 뭐 재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문민 통제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여러 인사를 했던 것 자체는 그건 그 당연히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했던 거고 도리어 지금 그 검찰의 반발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검찰 과거에 제일 편한 거는 검찰 출신 선배 장관을 시키면 제일 편해요.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검찰의 반발은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서 항상 적대의식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과거 강금실 장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한마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장관님이 계속 이렇게 분란을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이제 새로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검찰총장 나가는 게 낫다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겠다. 마치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니까. 약간 역할 분담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문제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